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유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겠습니다. 실제 판례 사례를 중심으로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상담 이어가겠고요. 이 밖에도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가사분쟁, 땅 문제, 명예훼손, 고소고발건, 또 사고나 분쟁으로 법률적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을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을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유덕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최유덕 변호사입니다. 예. 자, 이 최근 판례 사례를 중심으로 저희가 이제 상담하고 있는데 첫 번째 사례는 어떤 사례입니까? 그 첫 번째 사례는요. 그러니까 무면허 침술 행위를 통해서 뭔가 이제 환자가 늘어나고 뭐 이런 것들이 영리 목적으로 인정되어서 결국에는 그 무면허 의료 행위로 결국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에 의해서 처벌된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그걸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무면허 침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침술 행위 자체는 이제 한의사들이 해야 되는 것인데요. 예. 만일에 일반 의원에서 일반 의사가 그 침술 행위를 만일 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면허 의료 행위 문제가 생기는데 한의사가 아닌 일반 의사가 무면허 침술을 하게 되면 이것도 무면허가 되는 건가요? 무면허 의료 행위가 되는데 문제가 그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보면은 영리 목적이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어야만 이제 처벌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요. 네. 이 영리라고 하는 의미를, 영리 목적이라는 의미를 대법원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침술 행위에 대한 어떤 대가를 받아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대가를 안 받더라도 이런 무면허 침술 행위로 인해서 환자가 늘어나거나 또는 그 환자가 늘어남으로써 물리치료를 같이 받음으로 해서 결국에는 이제 침술을 하기 전에 이제 물리치료를 받을 때 결국에는 보험 수가가 높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 결국에는 그 무면허 침술 행위 자체에 대한 대가를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환자 증가라든지 또는 수입의 증가 등의 어떤 간접적인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고 보아서 영리 목적이 있었다라고 대법원에서 판단을 하였던 사안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사례 어떤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유죄로 이제 판단을 한 것인데요. 네. 이게 어떤 거냐면 결국에는 이제 그 일반 의원에서는 그러니까 보통 양방 의사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한의사 같은 경우에는 뭐 한방 의사 뭐 이렇게 한의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침술 행위 자체는 이제 한의사가 하도록 돼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을 일반 의원에서 그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 하에서 결국에는 이 침술 행위를 했고 그러면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가를 별도로 받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그런 어떤 행위를 통해서 환자를 많이 끌어모으고 또 이제 침술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물리치료를 병행하는 그런 걸로 인하여서 만일에 보험 수가가 높아지는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영리 목적이 있다라고 인정하여서 그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에 근거하여서 영리 목적에 근거한 무면허 의료행위 이렇게 해서 처벌한 것으로 지금 이런 경우에는 판단하고 벌금형인가요?
그 형량 자체는 뭐 네. 이거는 이 사안 같은 경우에 그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양형에 대한 부분은 이제 결국에는 판단하지 않았었는데요. 판시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 이 무면허 침수 행위 의 어떤 정도라든지 아니면 횟수라든지 뭐 이런 어떤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판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무면허 침술 뭐 공짜로 해준다더라 해서 많이들 또 손님이 이거 환자가 몰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또 물리 치료라든가 병행이 산다면 이제 보험 수가가 많이 또 인상되기 때문에 무면허 침술 비용을 받지 않더라도 이것은 영리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본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예. 부정의료업자의 처벌에 관한 규정 그에 따라서 처벌이 됐고요. 네. 이 형량을 좀 보면은 그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고 네. 그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의 어떤 벌금을 병과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위 자체 이거에 대한 처벌 수위 정도는 법정형 자체는 꽤 높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무면허 의술 같은 것도 많이 요즘 성행하던데요. 여기에서 다른 부작용은 없었지만 이 무면허 침술에 인해서 부작용이 있다면 이런 경우도 달라질 수 있겠죠. 그 부분은 만일에 그 어떤 부작용이 생겼다고 하면은 이 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법률 특별조치법 그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에 근거한 처벌도 아마 가능할 것이고요. 그 업무상 과실치상에 의해서 또 그 부분도 처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무면허인 줄 알면서 환자들이 네. 시술이라든가 또 이런 걸 받아서 부작용이 됐다면 본인 과실도 좀 인정이 됩니까? 과실은 인정이 되겠죠. 네. 과실은 인정이 될 겁니다. 과거에 제가 했던 어떤 사건을 보면요. 네. 결국은 이제 의료 면허가 전혀 없는 한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한테 그 대침 옛날에 아주 굵은 침으로 그 침수를 시술을 받은 어떤 분이 그 전신이 마비가 돼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받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면허 침술 행위나 이런 부분은 설사 그 사람의 어떤 명성이나 그런 부분이 설사 있었다고 해도 절대 받아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도 이렇게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는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일반 의원에서도 그 한의사가 해야 되는 어떤 침술 행위를 하거나 그런 행동을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최희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지금 전화 주시면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면허 침술 비용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영리 목적으로 인정돼서 형을 받는다는 첫 번째 사례였고요. 두 번째 사례는 또 어떤 사례입니까? 예, 두 번째 사례는 이제 심근경색으로 사망을 했는데 그 평소 심혈관 질환이 있었다고 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대법원 판례가 선고가 되었습니다.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아가신 분이 공공근로 사업에 근로를 하고 그 최저 기온이 영하 6도의 추운 날씨에서 경사가 있는 산지에서 이제 그 무거운 천공기를 메고서 올라가서 4시간 동안 계속 작업을 하다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을 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 같은 경우에 설사 과거에 심혈관 질환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자연 경과적인 악화보다 더 급속하게 악화가 돼서 사망에 이르렀을 때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법원의 판결입니다. 네, 그러니까 평상시 심혈관 질환이 있었다 하더라도 일을 하시다가 업무 중에
사망했다면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면 이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된다. 여기서는 이제 결국에는 기존 질환이 네. 자연적인 진행 경과보다 급속하게 악화되었다. 업무가 굉장히 과중되어서 결국엔 자연 경과적인 진행 경과보다 굉장히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한다면 네. 그런 경우에는 기왕증 부분에 대해서 설사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상 재해로 그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고요. 지금 이와 같은 법원의 판단은 계속 이제 반복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무 환경이 어땠는지가 굉장히 좀 영향이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번에 예, 사안이. 그렇습니다. 그 당시 네. 업무가 굉장히 과중되었다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입증이 굉장히 중요했던 사안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업무가 과중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그렇다면 기왕증에 근거해서 사망한 것으로 보아 네. 그 업무상 재해는 인정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이 있는 상황에서 작업 환경이 어땠느냐에 따라서 업무상 재해고 아니고 좀 판단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법률 상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각 11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최희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지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혼이라든가 양육 문제, 또 임대차 보호법도 좋고요. 또 땅 문제, 돈 문제 모두 좋습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엔 또 어떤 사례입니까? 예, 이번 사례는요.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네. 이 사안은 이제 약국을 하시는 분들이 약사님들이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사안인데요. 약국을 운영하시는 어느 약사분이 전화로 환자하고 상담을 하고서 택배로 일반 의약품을 배송을 해가지고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인하여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은 사안이 있었고요. 네. 그 재판과 관련돼서 이제 헌법재판소에 약사법 제50조 1항 본문과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요구를 했던 거고요. 그 사안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약국 외에서 이제 의약품을 판매하는 부분이 결국엔 우리 법상 금지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헌이냐 합헌이냐에 대한 어떤 판단이 있었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합헌 결정이 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 의약품 자판기 관련돼서 법률 개정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있기는 하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 법은 약사라도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그것도 일반 의약품도 그렇게 판매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걸 위반하면 이번 사안처럼 벌금 2천만 원이라는 정말 고액의 형사처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사가 네. 약국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약을
한 것이 위헌이라는 말씀이시죠? 전화로 상담을 해가지고 택배를 이용해서 결국엔 배송을 일반 의약품을 배송을 해준 것이 네.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서 처벌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에는 의약품은 약국 내에서 약사가 환자를 대면을 하고서 복약 지도를 해서 판매를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법의 취지이지요. 그럼 그러니까 전화 상담을 받고 약을 보내주신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시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사가 전화로 상담을 하고서 결국엔 택배로 의약품을 그 사람이 원하는 데까지 배송해 주거나 하는 어떻게 것이 보면 가능할 것 같은데 약사가 상담하고 약을 배송했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될까? 대면을 하라는 겁니다. 판매 장소에서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을 하고 복약 지도를 하고 의약품을 판매를 해야 되는 것이고 만일에 이렇게 배송하는 형태로 했을 때 약물로 인해서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일단 비대면으로 약을 파는 것은 불법이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자를 직접 보고 의약품을 판매를 하고 그래야지 이게 뭐 전화로 해가지고 뭐 배송해주고 뭐 이런 것은 그거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약국을 운영하시는 약사님들은 좀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자들한테 그것이 편할 수도 있겠으나 아직까지는 우리 법이 허용하지 않는 부분이라는 것을 좀 명심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 상담인 경우에는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늘 약을 드시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에 한번 택배로 받는 경우 그런 경우도 안 될까요? 늘 이제 약을 그 약국에서 드시다가 뭐 사정에 의해서 그달에는 뭐 약국을 갈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했을 경우에 택배로 약을 좀 받는다면. 근데 지금 현재로는 만일에 그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는데요. 이 헌재 결정 내에 대해서 뭐 평석들을 좀 보았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외를 좀 허용하는 그런 법 개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들이 조금 나오고는 있는데요. 최근 2년 동안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병원에 직접 가서 처방을 약을 받으셔야 되지만 또 약국도 가셔야 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늘 드시던 정기적으로 진단받고 드시던 약이니까 본인이 가지 않고 그냥 전화 상담만 해서 약을 처방받는 경우가 의외로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것도 다 지금 다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평석을 내용을 좀 보면은 의약품 배달 서비스 제도의 도입이 향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향후 법 개정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처방전을 갖고 약국에 가더라도 약사님께서 일일이 설명을 다 해주시긴 하거든요. 그게 이제 약사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듣고 약을 복용을 해야 되는데 설명 없이 약을 복용한다는 것은 이제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으로 생각이 됩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최희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용화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또 어떤 사례인가요? 그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새 임차인 주손 시도를 전혀 안 했다고 했을 때는 권리금 회수기의 방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서울고등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권리금과 관련돼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결국에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상담 전화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말씀하세요. 그 옛날에 네.
땅이 한 7,000평 정도 있었는데, 네. 그걸 어머니를 잘 모시라고 네. 그 큰형님한테 다 상속을 했어요. 예. 근데 큰형님이 이제 그 어머니를 예. 지금 모시지 않고 그 요양원에 갖다 이래 모시기로 했어요. 네. 근데 아직 그 어머니가 그 건강 상태가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네.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 활동은 하시긴 하셔.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잘 안 모시니까 어머니를 네. 그 형제들이 그 어떻게 형님에게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것도 있나요? 그게 그 큰 형님한테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이 됐나요? 아니면 뭘 이유로 해서 이전이 됐습니까? 아, 이제 그 시골에서 살으니까. 등기부에 등기상 전부증명서에 등기 원인이 뭐라고 기재가 돼 있나요? 아, 그 옛날에 그 이제 고향을 지키고 어머니를 잘 모시라고 예. 땅을 그냥 다 상속을 했는데 동의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증여를 했다는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어머님이 그렇죠. 살아계시니까 상속은 네네. 아니고. 네. 결국에는 이 등기상 전부증명서에 등기 원인이 뭐로 기재되는지 먼저 좀 확인할 필요가 조금 있어 보이는 사안이고요. 네. 그 두 번째로는 결국에는 시기가 어느 정도 됐나요? 그렇게 하신 지가? 한 30년 정도 됐을 거예요. 30년요? 네. 제가 봐서는 일단은 등기 원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긴 한데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기가 좀 용이치 아니할 것으로 좀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전화로 상담을 하시기보다는 관련 서류나 이런 걸 좀 떼갖고 가셔가지고요. 네. 변호사나 법무사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월이 너무 오래 지났고 그 다음에 등기 원인도 제가 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적 조치를 하기가 좀 곤란한 어떤 등기 원인으로 돼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거는 네. 등기상 전부증명서, 대장, 토지대장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셔가지고 상담을 좀 구체적으로 해보시는 게 대면 상담을 하실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등기부에 그런 내용도 기재하게 돼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 잘 모셔달라는. 그렇게는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게 등기 기재라는 게 등기 원인에 이게 그 매매로 돼 있거나 또는 증여로 돼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그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넘어오는 또 땅이었다고 하면은 또 뭐 상속재산 분할이나 뭐 이렇게 협의나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원인을 정확하게 저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30년이 지났다라고 하는 부분이 제일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좀 쉽지 않은 소송이 될 수는 있는데 이게 만일에 부담부 증여라고 하면은 부담 불이행을 이유로 뭐 해제를 하거나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지만 과거에는 뭐 부모를 잘 모셔달라라고 하는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부담 같은 거를 뭐 계약서에 명기를 하거나 그러지를 않고 그냥 뭐 이전이 되고 뭐 이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쉬운 소송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형제들이 유류분 청구 소송은 어떨까요? 유류분 청구 소송은 행사 기간이 이미 도과된 것으로 30년이 지금 됐기 때문에 아직 30년이 지금 문제가 30년이 됐지만 30년 전에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지금 살아 계신 거죠. 네.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유류분 관련된 문제는 있을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기부 있잖아요. 등기상 전부증명서하고 토지대장에 등기 원인이나 이 땅이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소유권이 넘어왔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여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느냐가 또 따져질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기 때문에 힘들어 보이기는 하는데 만일에 좀 전에
저기 말씀하신 어떤 유류분이나 이런 부분은 결국에는 사망이 어머니 명의로 돼 있는 게 결국에는 큰형한테 다 넘어갔다고 했을 때 유류분 청구 소송은 어머님이 돌아가신 시점, 어머니가 돌아가셔야 그때부터 행사 기간이 도과되는 부분이 있어서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일단은 그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법률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방송 시간이 다 돼서요. 더 궁금하시면 따로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최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상지대 한방병원 차윤호 원장 모시고 한방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